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이 지원을 미룬 이유. 2. F-16은 구식이다. 3. KF-21의 전성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KF-21과 F-16V의 정면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세대 스텔스기가 공중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6V 생산 라인은 미군이 도입을 망설이면서 폐쇄의 기로에 놓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도그파이트가 유효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4세대, 4.5세대기의 중요성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KF-21은 졸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F-16V와 밤산 시장 석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F-16V가 부활하게 된 이후부터 KF-21과의 정면 대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현대전은 제한전으로서 한정된 공격 수단과 전장에서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전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보다 성능 우위를 선점한 최첨단의 신개념 무기체계 한두 개가 전황을 뒤집기도 쉬웠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는 전면전, 통력전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전면전 상황에서 운용삼의 제약이 많은 하이엔드급 5세대 스텔스기의 주요 성무, 빛이 바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처럼 활약할 수 있는 미들급의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으로 F-16에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16은 미국 공군 공중 전력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례로 최대 3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F-16의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국 전투기 기본 무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됐다면 기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미군 전투기라는 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F-22가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할 때 사용한 것도 바로 이 AIM-9X 사이드와인더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6C-D부터는 잼까지 탑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GG-54르뎀은 레이저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 잼의 약점으로 지목받던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에 F-16은 최전선에서 지상군 화력 지원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공격의 사전 차단에도 효율적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는 F-16을 도입하면 이 무장들까지 모두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군침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16은 전 세계 30개국, 나토 내 8개국에서 운용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의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러니 우크라이나도 이곳저곳에서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고 정비 부품까지 변통할 수 있는 F-16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F-16을 보유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양 혹은 재판매를 하려 해도 수출 허가권을 지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나름대로 방사시장 점유율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지원을 망설인 것처럼 과연 F-16의 빈자리를 F-35나 동급의 전투기로 채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전투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폴란드 등을 이용해 전차를 지원하도록 독일을 압박했다가 자승자박에 당한 꼴인데요. 이에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근에 장갑 차량, 전차 전벌표와 같이 F-16 전투기도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호응하여 분위기를 이끌면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F-16의 생산 라인을 철수하려 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주요 강대국들은 스텔스 및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를 항공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적성국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은밀하게 가동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접근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고 적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이 F-35를 도입하는 배경에도 이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인 점이 큰데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지휘부를 공격하거나 주변국보다 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세대 스텔스기를 주력으로 삼는 게 정설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4세대 4.5세대기가 자랑하는 WVR, 통칭 도그파이트와 같은 공중기동전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공중전은 얼마나 적을 빨리 보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미국 또한 이로 인해 F-35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고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은 F-16 생산 라인 폐쇄까지 염두에 두었던 건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5세대 전투기만으로 공중우세가 달성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특성인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무장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내부 무장창에는 단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고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 영공에서 적전투기의 방해를 받거나 공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중전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을 위해 최소 무장만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동성과 무장 탑재력이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근접 기동전의 경우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4세대 4.5세대기가 5세대기보다 더 우수합니다. 이는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자사의 5세대기 F-35와 F-16의 공중전을 실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근접 교전 시 기동성이 뛰어난 F-16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그파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선율과 코너 속도, 추력 특성 등이 필요한데요. F-35는 설계 형상에서부터 멀리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집중된 만큼 근접전에서 1970년대에 생산을 시작한 F-16에 밀린 것입니다. 실제로 F-16은 추중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만 피트 기준으로 F-21을 제외하면 가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게다가 상대국의 방공망이 낡은 경우 스텔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전 포드로 교란하고 충분히 폭격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4세대 전투기가 더 경제적이고 외부 잠착 무장을 활용한 대규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종래의 5세대 전투기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F-16V처럼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는 가동률도 떨어지고 운영 유지비가 4.5세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F-16이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중대급 폭격기, 보병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 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격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블레이드가 놀랄 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1대당 가격이 15,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1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잘란 란쳇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50kg에 작전 반경은 1800에 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쳇은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의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 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용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 폭격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 탄두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변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 정보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 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가쪽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 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공화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른바 어헤드탄입니다. 시한신관에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꽃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쏴야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헤드탄의 한 발 사격 시 격추 확률은 0.85%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꽃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헤드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요 재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빔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예산이 연구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선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성국의 적대행위뿐만이 아니라 테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사 구령과 함께 포구가 불과 연기를 뿜습니다. K-98문의 포신이 모두 한 방향을 겨누고 일렬로 들어선 가운데 포구가 굉음을 울리기 무섭게 산등성이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튑니다. 한편 K-96문이 줄지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방해를 마치고 동시에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훈련장을 빠져나갑니다. 최근 육군 28보 병사단이 적 도발을 가정한 K-9 자주포 대응 사격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K-9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탑재된 한국 무기의 기술력에 놀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28사단 광명대대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탄종 장약 사격 통제 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적 도발 대응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에 동원된 18문의 K-9 자주포는 보동의 자주포 훈련에서의 방열 태세와 다르게 포신을 고각으로 세우지 않고 1.6km 앞에 적을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의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쏴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평시에도 직사 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부대 포대장 김진영 대위는 포탄 사격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36-44%가 포구 초속에 의해 나타난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K국과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나 날려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포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 장갑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장 신화 궤도를 파괴해서 상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전차용 고폭탄만 K9에 실어주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나의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각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어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제까지 두르고 있죠.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 성능. 1000마력 엔진이 뿜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2.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75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K부의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러한 험지 돌파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폭격의 반동까지 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흡수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면 초탄 명중 후 탄도를 역추적 당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진지로 이동한 진지에서 자동 방열 후 30초 만에 재사격하는 신출기 모란 슈트스쿠트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직사 상황에서 역시 이런 기동성은 빛을 발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유사시에 자주 보인 K9도 마치 전차처럼 써먹을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K9는 직사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직사는 곡사 간접 사격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간접 사격의 화력은 표적 직격 시가 아니라 지근거리 폭발 시 표적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곡사로는 전표적의 정확한 명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사격은 탄도를 그리며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표적에 직접 꽂아 넣는 사격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직사가 압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군의 관측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적 좌표를 바탕으로 각도와 장약을 계산해서 쏘는 곡사와는 달리 직사 상황에서는 표적 식별도, 조준도, 발사도, 대조준까지 모두 포수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직사의 성공률은 천차만별이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한 신뢰성은 기대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고려하는 운용법 취급을 받죠. 그런데 K9에 적용된 한국만의 기술력은 이런 직사 운용에도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먼저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열은 열을 내보내 포신을 시키는 방열이 아니라 화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말하는 방열입니다. 즉 K9는 적을 식별해 조준 후 발사하고 반동으로 어긋난 조준을 다시 수정해 차탄을 쏘는 일련의 방열 과정을 포수한테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격 성능입니다. K9는 직사를 하지 않을 때도 최대 사거리 40km, 15초 안에 3발을 쏘는 급속 사격과 3분 연속,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죠.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그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40km 바퀴 표적 머리 위에다 155mm 꽃폭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사할 경우 탄속이 초속 1000m, 마하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K9 운용부대는 이러한 기동을 살리는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자주포 하나에 몰아넣기에는 과하다 싶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설계부터가 적어도 전차와의 일시적 근접전 혹은 전차로의 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빅딜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역시 648문이나 사갔는데요. 덕분에 K9의 직사 포격을 가장 먼저 얻어맞은 나라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뒤졌습니다. 폴란드가 K9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역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는 평지에선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해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지에선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의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인데요. 폴란드가 나토를 대표해 한국 무기 시장에 어서 지갑을 연 만큼
K9의 수출 역시 추후 나토에 소속된 여러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K9의 개발 과정, 비화 중에서 사격 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997년 K9 실용 시제 1호기는 현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삼성 테크인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 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인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과연 조기호 기술원, 탄약수 삼성테크인 안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왔죠. 두 발이 9초의 간격으로 연이에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뒤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 안병철 대리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조기호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고 포반장 강신천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당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던 박승근 과장은 불은 자주포 내에서 계속 타고 있었고 사수석에 앉았던 정동수 대리가 잠시 후 하염을 뚫고 나왔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의 정신력이란 게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데 없느냐고 묻고는 고동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정동수 대리는 연구개발진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삼성테크인 공장장이었던 한상수 씨는 장례식 날 정대리 무덤 앞에서 모두 서로 개안고 울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정대리가 함께했던 신자포개는 꼭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먼저 간 정대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접수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 위급 스펙을 달성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 몸 불사를 각오가 있는 한국인의 한가 어린 노가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